베이징 외곽의 한 대학 기숙사.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작은 방 안에서 한 청년이 책장을 조심스럽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중국의 밤거리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오직 그 책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손에 쥐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금서였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민재. 26살의 평범한 나이였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최고의 엘리트 학생으로 선발되어 중국 유학길에 올랐고 조국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손에 쥔 것은 조국이 원하는 충성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위험한 갈망이었습니다. 민재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삼키듯 읽었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재빨리 책을 침대 밑 느슨한 마룻바닥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다행히 그의 방문 앞을 지나쳐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유학생을 연기하고 밤에는 금지된 진실과 마주하는 이중생활. 언제 들킬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그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시작한 그의 선택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탈출이 아닌 사투, 생존이 아닌 각성.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진짜 자유가 있을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될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은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재가 처음 중국 땅을 밟았을 때 그는 단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금지된 인터넷, 외국 서적, 자유로운 대화. 중국은 완벽한 자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민재는 처음으로 금서를 접했습니다. 사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한구역 서가에 꽂혀있던 책 한 권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안문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민재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이징에 파견된 북한 유학생은 모두 30여 명. 그 중에서도 몇몇은 민재와 같은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수, 혜진, 철호. 이들은 모두 북한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선발된 엘리트들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질문을 품기 시작한 이들이기도 했습니다. 첫 모임은 우연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 민재의 방에 태수가 찾아왔습니다. 태수는 문을 닫자마자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나는 고발한다. 에밀 졸라의 소설이었습니다. 형, 이거 읽어봤어?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실에 대해, 자유에 대해,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다음 주 민재의 방에는 넷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7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고하게 비밀 독서회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서로 다른 방을 돌아가며 모였습니다. 각자가 구해온 금서를 돌려 읽고 토론했습니다. 동물농장, 1984 수용소 군도, 한국 전쟁의 진실.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이들이 알던 세계는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혜진은 어느 날 밤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면 어떡하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철호가 가장 과격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돌아가면 안 돼. 북한에 돌아가면 우리도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거야. 그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곧 탈북을 의미했습니다. 가족을 버리는 것을,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민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안전한 거짓 속에서 살 것인가? 위험한 진실을 향해 갈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금서를 손에 쥔 순간부터 독서회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가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태수는 자신의 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혜진은 배급이 끊겨 굶주리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호는 군대에서 목격한 공개 처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의 작은 모임은 단순한 독서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작은 불씨였습니다. 거대한 체제에 맞서는 조용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불씨가 얼마나 빨리 번져갈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지. 민재는 어느 날 노트에 적었습니다. 2012년 3월 15일. 오늘 우리는 7명이 모여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다. 누군가는 이것을 반역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것이 진짜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다. 그러나 베이징의 하늘 아래에는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시하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보고하는 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거대한 그림자가 이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북한 유학생들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베이징 북한 대사관 앞 광장. 30여 명의 유학생들이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민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눈물을 짜내며 가슴을 치며 충성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유학생들은 매일 대사관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애도 기간, 충성 맹세, 그리고 끝없는 감시. 민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김정일 시대에도 감시는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면서 유학생들에 대한 통제는 노골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매주 사상 학습 시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했고 중국인과의 접촉은 모두 보고 대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상호 감시 시스템이었습니다. 유학생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어느 날 태수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민재가 그의 기숙사를 찾아갔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태수만 없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태수 형 어디 갔어요? 학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몰라. 나도 어제부터 안 보여. 대사관에서 부른 것 같던데. 일주일이 지나도 태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들킨 걸까? 독서회가 발각된 걸까? 하지만 다른 멤버들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태수만 사라졌을 뿐. 한 달 후 혜진도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갑작스러웠습니다. 수업 중간에 대사관 직원이 찾아와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비자 문제라는 명목이었습니다. 혜진은 돌아보며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민재가 본 혜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독서회는 자연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7명이었던 멤버는 이제 5명이었고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밀고 했을까? 누가 다음 차례일까? 민재는 혼자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책들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노트도 찢어서 버렸습니다. 중국인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완벽하게 충성스러운 유학생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의 눈은 이미 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민재는 대사관에 소환되었습니다. 정기 면담이라는 명목이었지만 민재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신문이라는 것을. 대사관 2층 작은 방. 책상을 사이에 두고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대사관 서기관,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질문은 일상적인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학업은 어떤가? 중국 생활은 적응했는가? 건강은 괜찮은가? 하지만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최근 누구를 만났는가? 중국인 친구가 있는가? 인터넷으로 무엇을 검색했는가? 민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태수와 친했지? 민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같은 학교 선배였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 있나?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보위부 요원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민재가 태수와 함께 찍은 사진,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사진, 그리고 독서회 멤버들이 함께 있는 사진. 민재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보겠나? 요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재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그냥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입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수업 과제를 함께 한 것뿐입니다. 보위부 요원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수업 과제, 토요일 밤마다 남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재는 버텼습니다.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민재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네. 자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조국을 배신한 대가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거야.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민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확실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가 100m쯤 뒤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속도를 높이자 그 남자도 빨라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재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을 보면 항상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화가 울리면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감시의 그림자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항상 존재하는 피할 수 없는 공포.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계획을. 2012년 5월 12일 토요일. 민재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공부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탈출 경로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한국 대사관까지의 거리, 대중교통 노선, 필요한 자금. 노트에는 수학 공식이 적혀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탈출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재는 주저하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재 동무인가?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억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대사관일세.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게. 무슨 일인가요? 비자 갱신 문제야. 서류 가져와야 하니 여권 챙기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자 갱신. 그것은 언제나 그들이 쓰는 명목이었습니다. 태수도 비자 문제로 불려갔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재빨리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대신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지금으로부터 19시간 후. 그때까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대사관에 가거나 도망치거나. 대사관에 가면 어떻게 될까? 최선의 경우 정말로 비자 갱신이고 아무 일 없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대로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공개 처형.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 즉시 수배됩니다. 중국 공안도 북한 보위부도 그를 찾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살아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중국 돈으로 800위안. 한화로 약 15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신용카드도 있었지만 사용하는 순간 위치가 노출됩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 추적 장치나 다름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결정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민재는 일어섰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돌아가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사진들, 추억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저 걸었습니다. 베이징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민재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누리는 그 자유가. 밤 9시 민재는 작은 PC방에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인터넷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탈북 방법. 수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쓸모없는 정보였습니다. 브로커 연락처, 국경 루트, 비용. 민재에게는 돈도 없고 연줄도 없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그것이 유일한 답처럼 보였습니다. 대사관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들어가는 것 자체였습니다. 베이징의 한국 대사관은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 때문에. 중국 공안이 사방에 깔려 있고 북한 보위부 요원들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민재는 한국 대사관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차오양구 동방동로. 여기서 지하철로 약 40분 거리. 그리고 휴대폰 배터리를 뺐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PC방을 나와 근처 24시간 패스트푸드점으로 갔습니다. 가장 싼 햄버거를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밤을 여기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식당에는 몇 명 안 남았습니다. 민재는 테이블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잠시라도 자려고 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만약 잡히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학을 떠나던 날 기차역에서 손을 흔들던 모습.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조국의 기둥이 되라고 말씀하시던 목소리. 민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는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새벽 5시 민재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을 향해, 한국 대사관을 향해, 자유를 향해, 아니, 어쩌면 죽음을 향해. 이것이 민재의 선택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환은 그에게 마지막 결단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새벽 6시 베이징의 거리는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아침 운동을 하는 노인들, 노점을 준비하는 상인들. 민재는 그들 사이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처럼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민재는 교통카드로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카드 사용 기록이 남지만 어차피 휴대폰 위치로 이미 추적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잡히지만 않으면 되었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맨 뒤 칸에 올라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서 있었습니다. 다음 역, 또 다음 역. 한 정거장씩 지날 때마다 대사관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졌습니다. 3번째 역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계속 민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검은색 재킷을 입은 남자. 민재는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저 사람 보위부 요원일까? 다음 역에서 민재는 급하게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 남자도 뛰어내렸습니다. 민재의 예감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반대편 승강장으로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노골적으로 뒤쫓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계단을 뛰어올라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재는 인파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골목으로 다시 큰 길로.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 민재는 작은 시장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과일 가게 뒤편 상자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돌린 걸까? 아니면 다른 요원들을 부른 걸까? 민재는 30분을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저리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시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민재는 포기했습니다. 대사관 가는 것을. 너무 위험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민재의 탈출을 눈치챘고 주요 지점마다 요원을 배치했을 것입니다. 한국 대사관은 당연히 1순위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민재는 시장을 빠져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오전 10시가 지났습니다. 지금쯤 대사관에서는 민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수배령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중국 공안에도 협조 요청이 갔을 것입니다. 민재는 이제 진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계획도 없는 도망자. 주머니에는 이제 500위안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대신 사 먹은 빵과 물값으로 300위안을 썼기 때문입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민재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싼 국수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먹으면서도 계속 문 쪽을 주시했습니다. 누가 들어올까봐, 경찰이 들이닥칠까봐. 오후 내내 민재는 PC방을 전전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2시간 있다가 나오고 다른 PC방으로 가고 또 나오고. 인터넷으로 탈북 관련 정보를 검색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브로커들의 연락처는 있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기꾼일 수도 있고 심지어 북한의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어디서 잘지 고민했습니다. 여관이나 호텔은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사용하는 순간 위치가 노출됩니다. 결국 24시간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입장료 80위안. 이제 420위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찜질방 구석 자리에 누웠습니다. 주변에는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들, 막차를 놓친 회사원들, 여행객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재도 그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보다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적어도 돌아갈 집이 있었으니까. 민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냥 충실한 유학생으로 살았다면 지금쯤 편안하게 기숙사 침대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졸업하고 북한으로 돌아가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하고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 위에 세워진 삶이었을 것입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양심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며 사는 삶. 민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한번 진실을 본 사람은 다시 거짓 속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수염은 자라고 눈은 충혈되었고 옷은 구겨졌습니다. 민재는 근처 공중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노점에서 빵 2개를 샀습니다. 20위안. 하나는 아침으로 먹고 하나는 점심으로 남겨뒀습니다. 이제 400위안.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일주일, 열흘. 그리고 그 다음은 민재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굶어 죽거나 아니면 자수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민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 없는 방랑.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베이징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공원 벤치에서, 밤에는 찜질방이나 24시간 식당에서. 가진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300위안, 200위안, 100위안. 일주일째 되던 날 민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잡히는 꿈, 총살당하는 꿈, 가족들이 고문받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하기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기로. 실패하면 죽는 것이고 성공하면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대로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민재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베이징의 한인 교회 목록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두 8곳. 이들 중 누군가는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같은 한민족이니까.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니까. 첫 번째 교회는 베이징 중심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 2층. 민재는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중년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목사님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목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유학생인데 탈북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목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민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냉랭했습니다. 앉으세요. 민재는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목사는 그 앞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와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탈북자를 도운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목사는 폐쇄되고 교인들은 추방당했습니다. 민재는 애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절박합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며칠만 숨겨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한국 대사관에 연락이라도 해주세요. 목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도 도와주고 싶지만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 교인들도 있고 선교 사업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돕다가 수백 명이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민재는 쫓겨났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목사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민재는 허탈했습니다. 교회라면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목사가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관계자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탈북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민재가 사정을 설명하려 하자 그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조금 달랐습니다. 젊은 전도사가 민재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형제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작고 힘이 없습니다. 탈북자를 도울 만한 자원도 연줄도 없습니다. 큰 교회에 가보세요. 그들이라면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교회.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위험하다, 불법이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 중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돕고 싶지 않다는 것. 민재는 지쳐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번 거절당할 때마다 희망이 조금씩 깎여나갔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로 가는 길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을 것 같다고. 나는 정말 혼자구나. 여섯 번째 교회는 가장 컸습니다. 큰 건물에 십자가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처에서 만난 집사님은 친절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민재는 또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북 유학생이라는 것,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담당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집사님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현재 그런 일은 도울 수 없다고 하십니다. 교회 정책상 탈북자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민재는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제발요, 집사님. 저는 정말 절박합니다. 며칠만 숨겨주세요. 밥도 안 먹겠습니다. 그냥 바닥에서 자도 됩니다. 제발. 집사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회 결정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혹시 중국 내 탈북자 지원 단체 연락처를 드릴까요? 민재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전화해봤지만 모두 현재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거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두 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교회는 가장 외곽에 있었습니다. 지하철로 1시간을 가야 했습니다. 민재는 마지막 남은 60위안으로 교통비를 냈습니다.
이제 40위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저녁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민재는 울컥했습니다. 주 안에 있지 않은 나에게는 온통 근심뿐이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민재는 목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는 민재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 못합니다. 돌아가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재는 항의하려 했지만 목사는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8번째 교회. 민재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거절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 봐야 했습니다. 교회는 작은 상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민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 노부인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목사님 계신가요? 노부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안 계셔. 무슨 일인데? 민재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될까요? 잠깐만요. 노부인은 민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힘들어 보이네. 뭐라도 먹었어?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부인은 부엌으로 가더니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먹어. 민재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난 후 민재는 노부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유학생이었던 것, 금서를 읽은 것, 도망친 것, 교회들을 찾아다닌 것. 노부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도와줄 수 없어. 작고 가난한 교회야. 목사님도 생활비를 겨우 버시는 분이고. 미안하구나.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재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었습니다. 교회를 나선 민재는 막막했습니다. 해는 완전히 지고 거리에는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40위안. 오늘 밤 잘 곳도 없었습니다. 찜질방 갈 돈도 부족했습니다. 민재는 걸었습니다. 방향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작은 피자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이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토니스 피자.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손님은 없고 젊은 남자 한 명이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무의식적으로 그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노부인이 준 라면이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피자를 살 돈은 없었습니다. 그냥 서서 메뉴판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안의 남자가 민재를 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님이세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남자는 민재를 자세히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저기,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물이라도 드릴게요. 민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물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민재는 물을 마셨습니다.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민재는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재는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탈북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후회했습니다. 또 거절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말했습니다. 북한 유학생이요? 그리고 탈북? 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수배 중입니다. 일주일째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제 돈도 거의 다 떨어졌고,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쫓겨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화 좀 해볼게요.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재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5분 정도 통화한 후 남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탈북자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연락했는데 내일 만날 수 있대요.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세요. 민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도와주시는 건가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서 장사하는데 가끔 탈북자분들 이야기 들었어요. 사정이 어렵다는 건 알아요. 도와드릴게요. 민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만난 따뜻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남자는 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대학 졸업 후 베이징으로 와서 3년째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시작한 장사였는데 뜻밖에도 탈북자들을 돕는 일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위층이 제 숙소인데 소파 있어요. 토니는 가게 문을 잠그고 민재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샤워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수건은 저기 있고요. 옷은? 제 옷이 좀 클 것 같은데 그래도 입으실래요? 민재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씻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토니가 라면을 끓여놓고 있었습니다. 별로 없는데 드세요. 민재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토니는 맥주 한 캔을 건넸습니다. 힘드셨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토니는 이미 침대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이 있구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남아있구나. 다음 날 아침 토니의 친구 재혁을 만났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재혁은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재혁은 민재의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유학생 신분인지, 여권은 있는지, 수배 상태는 어떤지, 가족은 북한에 있는지. 민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말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재혁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민재를 중국인으로 위장시켜 비행기로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하지만 육로로 탈출하는 것보다는 빠르고 안전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얼마나 드나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재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보통 500만 원 정도 듭니다. 가짜 여권, 비행기표, 현지 브로커 비용 등등.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40위안밖에 없습니다. 재혁은 웃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내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한국 가서 일 구하면 천천히 갚으세요. 이자도 없습니다. 민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저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재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IMF 때 우리 가족이 망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한 분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나도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자고. 특히 탈북자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오시는 거잖아요. 도와드려야죠.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재혁은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겁니다.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권용 사진이었습니다. 재혁은 머리를 자르고 염색까지 시켰습니다. 최대한 중국인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거울을 보며 낯선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틀 후 재혁이 가짜 여권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여권이었습니다. 이름은 왕웨이. 베이징 출신 회사원이라는 설정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여권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은 자신이었지만 신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민재는 토니의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감시망에 걸릴까봐. 토니는 매일 밥을 해주고 필요한 것을 사다 줬습니다. 민재는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 계획이 성공할까? 공항에서 들키지 않을까? 여권이 가짜라는 게 발각되면 어떻게 되나?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재혁은 민재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여권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일반 검색으로는 절대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루트는 북한 요원들이 잘 감시하지 않는 곳입니다. 출발 전날 재혁은 민재에게 자세한 지시 사항을 알려줬습니다. 공항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민재는 모든 것을 외웠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얻고 실패하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중간은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재혁의 전화가 왔습니다. 준비하세요. 1시간 후에 출발합니다. 민재는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사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에 옷 몇 벌과 세면도구뿐이었습니다. 토니가 아침을 준비해 줬습니다. 잘 먹고 가세요. 긴장하실 텐데 그래도 드셔야 힘이 나요. 민재는 먹으려고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재혁이 도착했습니다. 시간입니다. 가시죠. 민재는 토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토니는 포옹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가서 잘 사세요. 나중에 연락 주세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재혁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공항까지는 1시간 거리였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이제 곧 이 도시와 영원히 이별하게 될 것입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새벽 6시였습니다. 민재는 차에서 내려 공항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 자유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아니면 죽음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재혁이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왕웨이입니다.
평범한 중국인 회사원이에요. 출장 가는 거예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혁은 민재에게 비행기표를 건넸습니다. 방콕행이었습니다. 방콕에서 하루 머문 후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계획이었습니다. 직항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북한 요원들의 감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직항 노선을 집중적으로 감시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집니다. 재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못 들어가요. 혼자서 하셔야 합니다. 괜찮으시죠? 민재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재혁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방콕 공항에 도착하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현지 연락책이 마중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이 호텔까지 데려다 주고 한국행 비행기표도 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재혁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꼭 성공하세요. 한국에서 봅시다. 재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돌아서서 공항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용기가 꺾일 것 같았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행객들, 공항 직원들, 경찰들. 민재는 그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를 찾았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앞에 5명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민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수상한 사람이 있나?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나? 하지만 모두 바쁘게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민재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민재의 차례가 왔습니다. 카운터 직원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여권 주세요. 민재는 가짜 여권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은 여권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민재는 숨을 죽였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 30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보더니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방콕까지 가시는 거죠? 수화물 있으세요?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방콕입니다. 수화물은 없습니다.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게이트는 43번. 출발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민재는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고비였습니다. 출국 심사는 더 엄격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앞에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천천히 줄이 줄어들었습니다. 민재는 계속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라고,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민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만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들킨 건가? 남자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볼펜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출국 카드 쓰려는데 펜이 없네요. 민재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볼펜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없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재는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출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심사관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권. 민재는 여권과 탑승권을 건넸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펼쳐 사진과 민재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디 가세요? 방콕입니다. 목적은? 출장입니다. 회사 일로. 무슨 회사? 민재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무역회사입니다.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민재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통과시켜 주세요. 심사관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민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심사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옆 직원을 불렀습니다. 두 명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재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도망쳐야 하나? 아니, 이미 늦었다. 여기는 공항이다. 도망칠 곳이 없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 3분. 드디어 심사관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가세요. 민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심사관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시라니까요. 다음 분. 민재는 서둘러 통과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 면세 구역이었습니다. 민재는 구석진 벤치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휴지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1시간 반 후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재는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비행기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민재도 줄에 섰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비행기만 타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게이트 근처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승객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직감했습니다. 저들은 북한 요원들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줄을 빠져나가야 하나? 하지만 그러면 더 수상해 보일 것입니다. 민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줄이 짧아졌습니다. 민재 앞에 3명만 남았습니다. 2명, 1명. 그리고 민재의 차례였습니다. 탑승권을 보여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옆에서 누군가 민재를 불렀습니다. 왕웨이 씨? 민재는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북한 요원 중 1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잠깐만 이야기 좀 합시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민재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원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어 민재의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공항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요원이 잠시 그쪽을 보는 사이 민재는 재빨리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달렸습니다. 비행기 입구가 보였습니다. 승무원이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탑승권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요원들이 쫓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승객들이 계속 탑승했습니다. 민재는 복도를 주시했습니다. 혹시 요원이 올라오나? 하지만 다행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문이 닫혔습니다.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굴러갔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 공항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날아올랐습니다.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민재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옆자리 승객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타봐서 긴장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베이징에서 방콕까지는 5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재는 그 시간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긴장 상태였습니다. 혹시 방콕 공항에 북한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나? 혹시 중국 공안이 연락해서 체포하면 어떡하나? 오후 2시 비행기는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민재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내렸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짐을 찾고 도착 게이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들, 택시 기사들, 여행 가이드들. 민재는 재혁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렸습니다.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국어였습니다. 민재는 안도했습니다. 저는 왕웨이입니다. 재혁 씨가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아, 네. 지금 어디 계세요? 도착 게이트 앞입니다. 알겠습니다. 5분 안에 갈게요. 파란색 티셔츠 입고 있으니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5분 후 파란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왕웨이 씨? 네. 남자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일단 호텔로 가시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민수가 체크인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올라가 한국행 비행기표를 건넸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출발입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직항이에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웃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내일이면 한국입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민수가 나간 후 민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운 침대였습니다. 2주 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 눕는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입니다. 정말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이제 그들을 영영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민재 때문에 고통받을 것입니다.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수용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재는 밤새 울었습니다. 슬픔과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호텔로 왔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방콕의 아침은 화창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이제 혼자 하셔야 해요. 하지만 어제처럼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체크인하고 탑승하시면 됩니다. 한국 가서 잘 지내세요. 민재는 민수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민수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우리한테 주는 최고의 보답입니다. 민재는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수월했습니다. 출국 심사도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 게이트에서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번에는 수상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평범한 승객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았습니다.
민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익숙한 언어였습니다. 곧 저 사람들과 같은 나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재는 줄을 서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중간 부분이었습니다. 통로 쪽 자리였습니다. 민재는 앉아서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옆자리에는 한국인 아주머니가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륙했습니다. 방콕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6시간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시간 동안 영화를 봤습니다. 한국 영화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영화였습니다. 민재는 영화를 보며 울고 웃었습니다. 이것이 자유구나.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자유.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민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2주 동안 빵과 라면만 먹었던 민재에게 그 음식은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세요?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중국에서 왔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결국 민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한국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아주머니의 말에 민재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5시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날씨는 맑음이고 기온은 섭씨 23도입니다. 민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입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빌딩들, 한강, 도로들. 민재는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내가 살게 될 곳입니다. 내 새로운 집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민재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살아남은 것입니다. 승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재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일반 승객줄이 아니라 따로 준비된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를 위한 특별 입국 절차였습니다. 재혁이 미리 한국 정부에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대기한 후 국정원 직원을 만났습니다. 중년 남자 2명이었습니다. 민재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북한에서의 신분, 중국에서의 생활, 탈북 경위 등을 물었습니다. 민재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유학생이었던 것, 독서회를 만든 것, 감시를 받은 것, 도망친 것, 재혁을 만난 것. 직원들은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2시간 동안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민재 씨.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정착 지원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받으시고 그 후에는 정부 지원으로 집과 생활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은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공항을 나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서울의 밤 하늘은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재에게는 그 불빛들이 별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자유의 빛이었습니다.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진실을 선택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물론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며 밤마다 울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